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서예와 관련된 강의로서 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용서예 중에서 숙제,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문제에 있어서 실용적 문제와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른바 말하자면 석각이라고, 우리 보통 서예사에서는 석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서예 역사에서, 전서예 역사에서 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석각문의 제일 최고로 오래된 것이 석고와 관련된, 석고문과 관련된 전국시대 말기에 기원전 5세기에 석고가 있다고 이야기됐습니다. 그 뒤에 진나라 진시황의 각석이 이어지고 해서 동양에 있어서 인류사에 있어서 돌에다가 명문을 한 것이 시작을 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철기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 특히 글씨가 어떤 재료에다가 표현되느냐를 살펴보면은 각종 재료에 다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나무에다 한 게 있고, 돌에다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쇠붙이에 한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흙에다 한 게 있고, 뭐 이렇죠. 대표적으로는 뒤에 와서 종이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 가장 위에 보면은 5개의 글자가 표현된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이는 뭐 요거하고 성격이 좀 틀리죠. 고체성 재료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4가지의 상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은 가장 내구성 쪽에서 살펴보면요, 오래 간다는 거죠. 마모가 되지 않고 오래 가는 걸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제일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오래 갈 것이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가장 단단한 것은 쇠붙이죠. 가장 연약한 것은 흙 종류입니다. 나무나 그 다음에 단단한 것이 돌이고 나무고 흙이고 이렇죠. 여기서 1, 2, 3, 4 이런 쪽으로 내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통합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오래 간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볼 때 보면요, 뭐가 제일 오래 가느냐, 내구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흙이나 나무는 돌보다는 오래 안 가겠죠. 타거나 썩는다는 거죠. 이건 쉽게 부서지고, 이 2가지를 보면 쇠가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쇠는 부식을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단은 한데. 그래서 이 4가지의 기본 재료 중에서 석재가 가장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면에서 보면은 흙이 제일 간단하고, 그 다음 나무, 돌, 금속이 제일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볼 때,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볼 때 이 석재가 가장 오래 가고 가공하기도 조금 쉽고 비용도 좀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에다가 글씨가 새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동양에서는 전국시대 말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글씨가 돌에다 새겨지는 일이 일관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을 우리는 새겨진 글자를 석각문이라고 이렇게 특정 단어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역사적인 것은 제가 뭐 여기서 길게 다룰 것은 아니라고 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조성되어 온 것이 석비입니다. 석비. 돌에다가 비를 새긴 것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타 큰 암벽에 새긴 마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돌에다 새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석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돌에다가 새겨져 오는 이 글씨를 새기는 것이 현재는
어떻게 새겨지고 있느냐는 거죠. 주로 석물 공장이라는 데서 지금 새겨지고 있죠. 석물 공장 새겨지는데 거기서 새겨지는 석재에 글씨가 어떻게 씌어지고 어떻게 새겨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떤 현상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서예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다 보자는 것이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잘 쓰는 사람이요. 요사이 볼펜 글씨 잘 쓰는 수만큼 많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돌에다 나무에다 새기는 각수들도 전문적인 각수가 수가 많았기 때문에 잘하는 아주 각수들이 좋은 각수들이 많았습니다. 직업을 하는 사람이요. 전문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문 직업이랬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술자죠.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서양의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또 서예 문화가 떨어지면서 돌에다 글씨를 새기는 또는 글씨를 쓰는 이런 서예가나 각수들이나 이런 성물 가공료들이 아무래도 침체 사업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돌에다가 글씨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도처에서 아직까지도 성물 공장에서 조각을 하고 글씨를 새겨주는 그런 것을 쉽게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물 공장에서 글씨를 새기는 것을 대체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 석비 있죠. 석비를 많이 새기진 않겠죠. 상당히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잘 활동을 해서 좋은 업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기본이 돼 있을 때 그리고 호학을 잘 만났을 때 석비가 새겨지는 경우가 아직은 있습니다. 좀 줄어졌다는 거죠. 그 위에 사회적으로는 좀 더 많아진 것은 어떤 게 있느냐. 공공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어떤 축조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명문을 하는 거죠. 이른바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뭐 참전, 기념비, 추모비, 그죠? 그리고 어떤 큰 토목 사업을 했을 때 준공비, 또는 작은 구조물이 어떤 건축물이 했을 때 그 구조물에 사인 역할을 하는 표지석 같은 거, 그리고 문학 방면에 있어서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를 새기는 시비,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는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종 돌에다가 새기는 비문 여러 가지 석강료들의 것은 많이 유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다만 그런데 이런 성물을 쓰자는 것은 그것이 많이 남아 있는 데 비해서 서예 세계는 서예는 상당히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부터 서예의 인구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석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의해 보면 옛날에는 석비가 많았지만 요새는 이게 사회적인 비가 많기 때문에 비를 돌에다 글씨를 새기고자 하는 그 인구는 그렇게 줄진 않았다고 봐요. 이렇게 딱 보면은 글씨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뭐 줄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줄은 거죠. 그러면서 이 옛날에는 다 이 손으로 이 침으로 된 이런 징이라 그러죠. 큼은 징이 돼 침으로 된 걸 가지고 좀 큰 것도 있겠죠. 큰 거 있는데 이런 큰 건 징이라 하고 이건 침이라 그러는데 큰 글씨 작은 글씨에 따라서 쪼아서 옛날에는 뭐 다 수작업을 한 거죠. 엄청난 시간과 공력이 들은 것입니다. 쪼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한 20세기 이후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기계 문명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기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새기는 것이 비교적 약간은 용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새기는 것은 용이해졌는데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이 서양에서 들어온 기계는요. 서양적 문자를 새기는 데는 아주 용이합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는데
서양적 기계를 가지고 동양적 모필로 된 글씨를 쓰는 데는 기계가 그렇게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래서 모필로 쓴 글씨를 새기는 데는 하나의 문제점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이 지금 석강 문자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제일 큰 문제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씨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하나고, 둘째, 제대로 새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 이 두 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쪼아서 만드는 각수, 조각수 있죠. 각수가 이거 전부 다 기계 쪽으로 가버리니까 각수가 점점 줄어져서 거의 전문적으로 제대로 새기는 각수가 주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좀 앞으로의 문제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서예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이 잘 모르는 글씨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컴퓨터에서 식자에서 컴퓨터에서 공짜로 빼서 쓰면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글씨 서예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를 세우는 양은 적지가 않는데 제대로 된 글씨가 제대로 씌어지고 새겨진 비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100개 중에 한두 개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반면에 옛날에 비를 보면은 참 좋은 글씨에다가 정말로 좋은 각수가 새겨서 아주 참 며칠 전에 생생하게 나무에 새긴 것 같은 그런 좋은 비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사이 각 대체로 성물 공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는 글꼴을 기계로 막 새겨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사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문화재적인 수준으로 좀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는 주체자들의 문화적 안목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목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목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이 받쳐줄 때 좋은 여러 가지 석각들이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사이는 옛날에는 다 이 각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새겼기 때문에 정교하게 잘 새겼는데 요새는 이 기계가 들어오는데 이른바 기계로 부는 거 이외에도 부차적인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학적으로 부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그 유적지에 가면은 설명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금속판에 부식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또는 뭐 현판 대신 청동에다 주물로 뜨는 이런 공학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최첨단으로서는 금속성 같은 것을 레이저로 또는 레이저로 녹이는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CNC라고 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자동으로 새기는 이런 것이 많이 수용이 돼 있어서 이 돌에다가 이 각수들이 새기는 것은 거의 희소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통 서예를 한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의 서예적인 효과가 최대한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석강구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넘었는데 1979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제대를 하자마자 어느 제가 아는 지인의 집에서 집을 건축물을 짓고 그 집에 이름을 지어서, 이게 양옥집이에요. 3층 양옥집인데 거기에 숭선제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다가 오석에다가 이렇게 돌을 박아놓고 여기다가 좀 색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돌에다가 직접 내가
새겨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새겼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돌을 접하게 된 그런 기회를 가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있으면 석비를 새겨달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서 제가 석비를 새겨준 것도 두어 건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석각 자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주위에서 석각물에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석각물에 저한테 글씨를 써달라 그러는데, 제가 글씨를 써줘도 새기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글씨만 써줘서 새기는 것을 남이 새기는 것을 저는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새기는 범위 내에서 써주기 때문에 개수는 많지가 않지만 제가 써준 글씨를 어떻게 새기는지 제가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새기는 것을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이것을 좀 합니다. 주로 글씨만 던져놓으면 획이 날아간다든지, 새기는 방법에 있어서 글씨 크기에 따라서 깊이나 각도가라는 게 있어요. 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각 하는데 가면은 그게 주로 기계를 이렇게 금강사로 부는 거로 하거든요. 부는 걸 하는데 제가 그걸 많이 오래 했습니다. 제가 작품에 그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에다 새기는 걸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돌에다가 그 금강사로 부는 거를 가지고 글씨를 세밀하게 못 새기는 게 아니고, 성물 공장에서 이걸 할 때 그 쓰는 재료들을 잘 모릅니다. 그 가루들을 아주 미세한 가루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는 큰 가루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거칠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밀한 걸로 쓰면은 귀찮고 비싸고 시간 걸리고 이러니까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새기지만 제가 작품을 할 때 쓰는 방법을 유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 획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성물 공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고 그것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런 받침이 되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 쉽게 성사되는 경우가 좀 적은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글씨를 제대로 새길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으로 한번 이제 되돌아 보면요, 제가 여전 앞에 순화각첩을 이야기했죠. 순화각첩, 지금 같이 석학사를 다루고 있는데, 석학사에서 송대 이후의 석학사에서 송대의 북송에 있어서 송대 태종이 순화각첩을 만든 이후에 그 뒤에 각 시대를 거치면서 각첩이 번각되어 나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송대 이후의 각첩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시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서가와 화가의 그림을 유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글씨와 그림을 처음에는 나무에 새겼는데 나무가 내구성이 없으니까 돌에다가 새겨서 책으로 찍어서 전했다는 것이 중국의 문화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참 그 당시로는 참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렸겠지만은 제대로 된 조각을 해둠으로 해서 중국의 문화가 영원히 오래 갈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운 이 돌에 새긴 글씨가 나중에는 쓸데없는 그야말로 귀찮은 돌덩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후대에 가서 그야말로 지방 문화재화가 되고 국가 문화재가 되어서 보물로 남을 것인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예술과 기술에 관심을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는 못할지라도 저하고 관련된 돌에 새기는 그런 것이 주문이 들어올 때는 정말 이거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글씨를 쓰고 배자를 해서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은 글자 간격이나 크기 이런 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에다 새겨놔버리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글씨서가 현장에 가서 글씨를 다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주고 현장 가서 기다려서 제가 새길 수는 없어요. 너무 글씨가 많고 오래되기 때문에. 그러면 각수들한테 그걸 다 시켜야 돼요.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좀 잔소리를 많이 해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뭐 술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담배도 사주고 이래서 좀 신경 써서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런 번잡한 것이 있지만 그걸 안 해주면은 엉뚱하게 조각이 되고 마지막에 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관여를 좀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석각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뭐 서예가의 입장을 떠나서 주위에서 돌에다가 새겨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 글씨를 새기는 이런 조형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뭐 단순히 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뭐 글씨를 뭐 그냥 컴퓨터에서 뺏은다든지 이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그 돌에다가 새긴다는 이 입장에서 조금 더 글씨의 예술성과 그것을 새기는 기술상에 있어서의 두 가지 이 관점을 좀 관심을 기울여서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예한 입장에서 저는 이 석강물을 이렇게 하는데 힘든 만큼 또 오래 가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서예하는 사람들이 글씨만 써주고 던져놓고 뭐 글씨가 어떻게 색이든지 뭐 이렇게 색이든 저기 색이든 관심 없게 던져놓고 이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조금 글씨를 써준 다음에 그것이 새겨지는 그 과정을 조금 관심을 써 주시고 특히 20, 30대 젊은 서예를 직업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 작가들은 미리부터 조금 이런 것을 염두를 해주시고 현장에 가서 조금 더 현장 사람들과의 실질적인 공정과 기술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많은 걸작들을 오래 전하기 위해서 나무나 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각을 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 나무보다는 돌에다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화 작가들의 작품을 새겨서 복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복각을 해서 후세에 넘겨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8만 대장경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되고 했듯이 우리나라의 유명 서예가들의 글씨 또는 현존 작가들의 글씨가 좋은 글씨가 제대로 새겨져서 후대의 문화재로 오래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도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보통 돌에다 새기면 독립적인 돌에다 글씨만 이렇게 새기는 수도 있지만 좀 기념비 같은 것은 이 조각물하고 같이 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념탑 같은 게 있죠. 이래가지고 여기다 글씨가 들어가는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조물이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글씨뿐만 아니고 조각적인 입장에서 서예하는 사람하고 합작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각하는 사람 조각 따로 하고 서예하는 사람 서예 따로 해서 나중에 조각품부터 만들어 놓고 서예를 넣으려고 하면 이게 막 자리가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최하는 측에서 미리 조금 조각하는 사람과 문장을 짓는 사람하고 서예가가 미리부터 좀 합작이 되면은
결과물이 좀 글씨 넣을 자리, 크기, 위치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색임질까지 잘 돼야 전체적인 하나의 이 기념물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석각에 새겨지는 문자라는 것은 첫째, 좋은 글씨를 구하는 것과 좋은 어떤 기술과 장비로서 각수를 잘 만나느냐 하는 문제,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사업 규모가 받쳐주느냐 하는 이 3자가 결정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석각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경우가 많이 달라서 앞으로 조금씩 개별적으로 한번 수업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전체적인 강론으로서 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